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중에 성접대 의혹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각각 불송치,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서 불똥이 재판부로 튀었습니다.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진 걸까요? 수도권 외곽 지역과 서울 강북권에 이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실거래 가격까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와 연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과 관련된 내용은 이번 연설에서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유엔 총회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했지만 아직도 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교 일정은 항상 변동성이 존재한다며 정상회담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질지 관심인 가운데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한국과 열린 대화 채널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도 0.75%포인트 인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에 미국 증시는 하루 앞서 하락세로 돌아섰고 우리 증시도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1,000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대량 백신 사전 예약을 27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와 연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이 더욱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재정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첫날 185개 회원국 가운데 10번째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11분 정도 이어진 연설에서 윤 대통령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와 연대였습니다. 자유가 21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류가 직면한 세계의 위기는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확고한 연대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엔과 국제사회가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한국의 성장을 예로 들며 재정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유엔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연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자 복지의 글로벌 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연설에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나 비핵화 관련 국제사회 제재를 요청하는 내용은 이례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연설한 연단과 가깝게 두 번째 줄에 위치한 북한 대표부 자리는 비어 있었는데 북한의 순서는 일반 토의 맨 마지막 날인 오는 26일입니다.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참모들과 함께 유엔 총회장 특별석에 자리했습니다.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 이어 국제무대인 유엔에서도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라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국제사회의 공감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예정됐던 한일 정상회담이 안개 속에 휩싸였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결정된 게 없다고 밝힌 데 이어서 한국의 일방적 발표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런던에서 조문 외교를 마치고 유엔 총회 연설까지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일정은 한일,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순방을 떠나기 전인 지난 15일 국가안보실은 두 정상회담 개최가 정해졌고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은 이번 만남을 흔쾌히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시다 일본 총리는 미국 출국길에 결정된 게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고 韓国との首脳会談ですが、今現在まだ日程は何も決まっておりません。以上です。 급기야 한국 측의 발표에 기시다 총리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만나지 말자고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외교 관계자들은 만나더라도 짧은 시간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으면서 양국 사이 간극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회담 개최가 유력했던 시점인 현지 시간 21일을 하루 앞두고도 대통령실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불쾌감 표출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일이 확인하고 반응할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정을 언제 발표하느냐는 질문에는 정해지는 대로 알리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다만 외교 일정은 상대와 여러 관계가 있는 것이라 변동성이 항상 존재한다면서 변동된다고 해서 철회나 입장 번복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마찬가지로 공식 공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3박 4일 동안의 뉴욕 일정 가운데 이제 남은 건 이틀. 한일 공식 회담이 불투명한 가운데 플러사이드, 즉 약식 회동 형식으로 만난다 해도 정식 회담이 합의됐다던 대통령실 발표와는 거리가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을 찾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무적인 접근으로 미국 정부를 압박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공항으로 입국한 이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경제 이론적 정책적으로 어떤 문제와 오류가 있는지 솔직하게 지적하고 미국 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무직임 장관인 만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서 정치적이고 정무적으로 접근하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이번 방문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와 연대 정신을 강조한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도약 의지가 담긴 연설이었다고 호평한 반면 야당은 난해하고 공허한 연설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여야 반응 엇갈렸죠? 네, 자유와 연대 정신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대해 여야는 정반대 평가를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유와 연대라는 큰 기조 아래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큰 울림 있는 연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동안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자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유엔에서 잘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추켜 세웠는데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자유와 연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난해하고 평이했다며 박한 점수를 줬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아침 라디오에서 연대라는 개념으로 다자주의를 이야기한 듯하지만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세계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자국 중심주의로 흐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자주의로 연대하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뭔가 확실한 게 없고. 김영배 의원도 아침 라디오에서 우리나라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고 공허한 연설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여야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추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50일 민사부에만 사건을 배당하는 건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인데요. 앞서 해당 재판부는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이 전 대표 측의 직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가 절차적 위법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 판례를 벗어난 정치적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공정성을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그와 같은 정당의 자율성, 자주성을 인정했던 그 헌법 정신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 신청과 항고를 한 것이고 재배당 요청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가 가처분 사건 채무자 가운데 한 명인 전주의 비상대책위원이 현 재판부의 재판장과 서울대 동기동창이라는 점도 재배당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당의 지연 전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YTN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무리수로 유발한 가처분이 최소 8개가 넘는데 그때마다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냐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여당의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역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서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 간 이재명 대표는 현지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을 챙겼습니다. 특히 서민 삶을 악화하는 잘못된 예산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여당과의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나서서 이런 서민의 삶을 더 악화시키는 이런 잘못된 예산들을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족 핑계를 대지만 이 와중에도 연간 13조 원에 이르는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오후엔 주호영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예방할 계획인데요. 상견례 성격의 만남이기는 하지만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 쟁점 법안은 물론 여러 전국 현안을 놓고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사흘째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여당은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 정책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물가 안정 대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 저출산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야당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방안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민주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전주환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찰나의 순간이긴 하지만 살기 어린 눈빛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본인이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검찰에 송치될 때 전주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경찰은 오늘 아침 7시 반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31살 전주환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도 말했는데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전 씨는 범행 다음 날 불법 촬영 혐의 선고 재판에 출석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엔 맞다고 답하면서 도주하려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범행 전 자신의 예금 1,700만 원을 뽑으려고 한 건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한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범행 후 재판 출석하려고 하셨던 거 맞나요? 그건 맞습니다. 범행 후 도주하려고 하신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돈을 왜 뽑으셨나요? 돈을 왜 뽑으려고 하셨나요? 부모님 드리려고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전주환이 범행을 결심하고 준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지요. 경찰은 전주환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 조사 결과 전 씨는 한 달 전쯤부터 범행을 결심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8일 전 씨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는데요. 범행 다음 날인 선고 공판 때 중형을 선고받을 거로 예상하고 피해자에 대한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피해자의 옛 주거지를 모두 5차례 찾았습니다. 지난 5일과 9일, 범행 전날인 13일과 당일인 14일엔 2번 등 4일에 걸쳐 5차례 방문한 겁니다. 당시 가방 속엔 범행 당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용된 거로 의심되는 샤워캡과 장갑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미 직위 해제됐던 전 씨는 또 피해자의 주거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8일과 지난 3일, 14일 등 4차례에 걸쳐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강수사와 함께 피해자 유가족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명 영화 제작자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는 유명 영화 제작자 A씨는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전화나 문자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달 초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하면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얘기하자 2달 동안 160여 차례 연락해 협박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살해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2년 동안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2년 동안 직장과 집을 찾아가고 50여 차례에 걸쳐 협박 연락을 한 데 이어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젯밤 소란이 벌어졌다는 아파트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늘은 별일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에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A씨와 피해자를 분리한 뒤 진술을 유도해 구체적인 스토킹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전 연인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가 재판 과정에서 2년 동안 스토킹해온 사실이 드러나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제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받던 57살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증인신문에 출석해서 A씨로부터 2년 동안 여러 차례 만남을 강요당했고 수시로 찾아오거나 전화로 괴롭힘 당했으며 기소 이후에도 폭행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검찰은 증인신문 직후 2차 가해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 또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다며 재판부에 A씨 구속을 위한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사건을 계기로 관계 당국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긴급 잠정 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 등 다양한 제도가 언급되고 있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소식은 김다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환 사건 이후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긴급 잠정 조치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전 분리를 위한 제도로 거론됩니다. 현행법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한 달 동안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과 비슷하게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법원이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긴급 잠정 조치가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바로 피해자를 가둔 다음 사후에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어서 보호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새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과 동떨어진 수사기관과 법원 판단이 이어진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법원에서도 이 잠정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실효적이고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인용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최대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도록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가정폭력처럼 피해자가 바로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실효성 측면에서 물음표가 붙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시간은 단축될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보다 경험을 토대로 한 수사기관의 소명이 법원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운 가운데 대법원은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구속과 불구속만으로 나눌 게 아니라 영장 기각 시에도 전자장치 부착 같은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해 무죄 추정이나 불구속 원칙과 피해자 보호가 모두 이뤄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관계 기관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반짝 관심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환경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무원 근무 시간에 직원 집에 몰래 들어가서 불법 촬영까지 시도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과장급 직원 A씨를 파면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넉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 집에 몰래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피해자 물건 사진을 찍은 것도 모자라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까지 시도했습니다. 허위로 출장 신고를 낸 뒤 근무 시간에 빈집에 드나드는 수법을 썼습니다. 뒤늦게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고 결국 A씨는 징계와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경부는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안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했고 성폭력 전문 예방교육도 별도로 실시하겠다고 여성가족부에 보고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성비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B씨가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5년 동안 환경부와 산하기관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모두 42건으로 1년에 평균 8건이 넘습니다. 공직사회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공직기관 확립을 위해서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신당역 보복살인 사건도 동료 직원에 대한 불법 촬영 등 성범죄가 스토킹과 살인의 발단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공직사회 내 성폭력에는 훨씬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대출 한도와 과세 강화의 기준이 되는 규제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시와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광역시도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전면 해제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지난 6월에 이어서 추가로 발표한 건데요. 석 달 전보다 규제 지역 해제 규모가 크다고요? 네, 오늘 오전 진행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우선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해서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와 세종시는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일부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빼기로 했고 지방은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를 고려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 먼저 세부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 빠집니다.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는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을 보면 세종시가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되고 부산시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그리고 대구 수성구 등 36곳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집니다. 오늘 조치로 투기 과열 지구는 기존 43곳에서 39곳, 조정 대상 지역은 기존 101곳에서 60곳으로 축소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하는 걸로 보이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대출과 세금, 청약 등의 규제 강도가 높아집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9억 원 이하는 40에서 50%까지 제한되는데
최대 70%까지 가능한 비규제 지역과 비교하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역시 최대 5년까지 묶여 있어서 제한이 아예 없는 비규제 지역과는 다릅니다. 위원들은 금리 상승 등 집값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고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자 사려는 사람이 크게 줄면서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렇다고 급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방금 전해드렸던 인천 지역 투기 과열지구 해제, 그리고 경기 일부와 지방 전면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소식과 함께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고종환 원장님, 지금 최근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강남 4구 아파트 매매가도 급락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래 이제 지방부터 하락이 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세종이라든지 광주, 대전, 이제 중부권을 넘어서 이제 수도권으로 올해 상반기에 오더니 하반기부터 특히 이제 추석 이전부터 철옹성으로 여겨졌던 강남의 대장주 아파트, 인기 아파트라고 그러죠. 예. 이런 아파트 가격도 5억에서 7억 정도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예. 우리가 이제 재건축은 호재가 많다고 그래서 계속 시장을 선도했잖아요. 네네. 예, 음마나 잠실주공 5단지 이런 아파트들도 최근에는 한 3, 4억씩 떨어지는 그러니까 압구정이나 청담동 일부만 제외하고는 네. 집값이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이런 추세가 확산 전이 되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하락의 초입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올해 봄만 하더라도 다시 재상승할 것이다. 뭐 그런 예측도 꽤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값의 그 상승과 하락의 추이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약 7년간 올랐고요. 예. 작년까지. 올해는 이제 분기점 내지는 변곡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어깨를 넘어섰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거래도 안 되면서 거래의 실종 속에 가격이 급락하는, 그러니까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이런 현상을 보면 과거 경험을 보면 이제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기에 접어든 게 아닌가, 본격적인 하락기가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게 급급매만 이렇게 거래되는 것이다. 네. 정상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집값이 오를 때도 그렇고 내릴 때도 그렇고 거래량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표이기도 하고 또 거래량은 가격에 한 1, 2분기 앞서 선행하는 선행 지표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워낙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매수자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매물도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매물이 나와도 안 팔리니까 그보다 더 싼 급매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두 개 거래만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이런 현상은 정상적이 아니고 가격이 완전히 안정되었다. 하락한다 이렇게 또 진단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한 번 거래가 되면 그게 지지선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하방 지지라고 그러죠. 하방지라고 하는데 네.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지금은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추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상승할 때는 좀 끝없이 오를 것으로 보지만 사실은 집값이 하락할 때도 강남마저도 과거에 IMF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를 보면 최대 한 43%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 최대 30%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추가로 한 10% 정도는 급매물 위주지만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시장 지표를 좀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률 보니까 세종 아파트 실거래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12.9%, 13% 가까이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겁니까? 네, 그 세종이 이제 떨어진 이유는 크게 두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세종이 단기간에 인천과 함께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여기 규제 완화 지역이 나오는 주목해야 될 지역이 이제 세종이고 인천이고 지방이잖아요. 두 번째 세종이 또 이렇게 많이 오른 배경은
좀 여러 가지 그 지역적이라든지 성장성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서울 촌도론이 대선을 앞두고 예.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단기간에 급등하면 세종이든 인천이든 대표 지역인데 네. 단기 급등한 지역은 단기 급락할 수 있다. 예, 이 경제적이라든지 부동산의 그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비경제적 요인에 오른 집값은 거품이고 빠질 수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해제안을 발표했잖아요. 네. 세종도 들어갔고요. 인천, 네. 세종은 투기과열지구 규제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지역이 세종, 인천, 지방,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도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규제 지역은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지방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가장 약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과열되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투기 우려가 되면 투기가 성행하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단계가 그 윗단계는 투기 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군요. 이번에 주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을 해제했다고 해서 시장에 큰 급변동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데다가 대출 규제도 여전히 DSR 같은 게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매 심리가 워낙 악화되어 있고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구매가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각에서 말하는 뭐 다시 집값이 오르거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요. 다만 지금 거래가 워낙 얼어붙어 있는데 거래 실종, 거래 빙하기 얘기를 하는데 거래는 다소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해제가 된다는 것은 5가지를 의미합니다. 효과가. 첫 번째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이 9억 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폭 완화될 가능성이 꽤 높고요. 대출 한도가 커지고. 네, 그렇죠. 하나씩 설명하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조정 대상 지구와 투기 과열 지구가 좀 다릅니다만 LTV라고 그래서 집값 대출 비율이 좀 완화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세금이 좀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라든지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다소 좀 해제가 되면 이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거 중과세율이 없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청약 시장이 다소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재당첨 금지 기간이 있는데 이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전매 제한도 사라지고 또 재건축도 규제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이 5가지 효과로 인해서 거래는 다소 좀 살아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가격이 다시 오르거나 그럴 여지는 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구매 살아나기 어렵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매매 심리가 지금 얼어붙은 상황이잖아요. 매매 수급 지수 보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80.2더라고요. 이게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수치가 19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 영향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도 뭐 주식 투자도 그렇습니다만 심리가 가장 마지막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가 보통 수급, 정책, 금리 또 여기 유동성이라든지 환율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은 이제 금리와 함께 정책 그리고 심리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구매 심리가 악화 내지 약화되었다는 것은 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이 작년하고 달라진 게 매도자 중심 시장에서 매수자 중심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안 팔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심리가 악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집값이 떨어져도 살려고 하는 구매하려고 하는 계층 요즘 같으면 MZ세대예요. 20, 30대가 가장 30% 이상 집을 많이 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금리도 오르고 소득은 감소하니까 집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앞으로 이 매수 심리가 악화된다는 것은 구매자가 그만큼 적다는 뜻이고 이 얘기는 거래가 더욱 감소되면서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오래 보셨잖아요. 7년간 상승했다가 지금 1년 정도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이게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측은 쉽지 않은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한 또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대출 규제에다가 금리까지 오르고
또 여기 부동산 경기에는 상당한 거품도 있습니다. 지금 거품이 빠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집을 안 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빠지지 않았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억제 효과도 있겠지만 사실은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가 오르는 한 집값은 오르기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한 1, 2년 정도는 적어도 과거의 사이클이나 패턴을 보면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또 윤석열 정부는 270만 호 공급, 서울에 50만 호 공급, 뭐 목표대로 될런지는 좀 미지수지만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와 좀 덧붙여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이클 측면에서 지난 86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 경기 순환 변동을 보면 5 내지 7년 정도 오르면 4 내지 6년 정도 하락하는 사이클이 좀 발견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길게 보면 어쩌면 실물 경기가 위축이 되고 또 우리 경제가 회복이 더디게 된다면 아마 2, 3년 내지 3, 4년 정도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하락기 접어들었다는 얘기 듣고 주변에 실수요자들은 이제 언제 집 사야 되나 궁금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가장 큰 관심사죠. 우선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고 또 최근에 집을 샀던 분들이 고민이 많은데 무주택자분들에게는 향후 한 2, 3년 한 3, 4년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서둘러서 지금 집을 사기보다는 일단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커지니까 좀 기다리는 관망 자세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신규 분양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앞으로 분양도 많아지고 또 공공재개발 도심에서도 상기 신도시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쏟아지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있고 저는 뭐 급매물이나 또는 경공매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신 1주택자인 경우가 지금 집을 사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제자들도 그렇고 반응 중에 하나는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집을 샀던 분들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무리하게 받았는데 금리도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서 어려운데 저는 이분들은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는 그냥 좀 버텨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집값이 좀 오를 수도 있고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도 그렇고 대도시도 2030년 내지 40년까지는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사이클은 있겠지만 적어도 2030년, 40년까지는 집값이 우상향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크게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연준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해서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관심은 0.75%포인트 인상이냐, 1%포인트 인상이냐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은 연준이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75 is already baked in. We believe that the markets already anticipated that. We don't believe that the 100 basis points is prudent at this time, simply because if you take the rate hikes that we've started essentially only in March, we're close to pushing 400 basis points between now and year end if the Fed continues on this current trajectory.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3.00%에서 3.25% 사이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연준 위원들의 올해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와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함께 발표됩니다. 지난 6월에 연준 위원들은 올 연말의 기준금리가 3.4%까지 내년 말에는
3.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전문가가 올해 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4%를 약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끝나면 올해 남은 회의는 현지 시간 11월 1, 2일과 12월 13, 14일 두 차례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뉴욕 증시가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13.45포인트, 1.01% 하락한 3706.2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3.96포인트, 1.13% 떨어진 3855.93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09.97포인트, 0.95% 밀린 11,425.05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증시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1시 25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1.01% 하락한 2,343.82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하락해 750선 초반으로 후퇴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7원 오른 1,395.2원으로 1,400원대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탈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러시아로 정식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가 이달 23일 일제히 실시됩니다. 우크라이나는 힘으로 러시아의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경고했고 미국 등 서방은 사기 투표라면서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행정부들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로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등 친러시아 세력이 독립을 선포한 공화국은 물론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까지 포함하는 러시아 점령지 전체입니다. Это была наша общая мечта и наше общее будущее. И вот это случилось. Референдуму быть. 당초 러시아는 11월 4일 국민통합의 날에 투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우크라이나가 동부 하르키우주를 대부분 탈환하고 헤르손과 루안스크주까지 위협하면서 이달 내 투표가 전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점령지에서 러시아로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합병 명분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크라이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조작할 것이라며 사기투표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Let me be clear. If this does transpire, and obviously it's not a done deal yet, but if this does transpire,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recognize Russia's claims to any purportedly annexed parts of Ukraine. 독일과 프랑스도 러시아의 주민투표에 대해 사기투표라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감사를 표하고 러시아의 주민투표 계획에 맞서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겨울철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개량 백신을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되는데 예약은 오는 27일부터, 접종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이번 개량 백신 접종도 고위험군부터 시작이 되죠? 네, 동절기 추가 접종은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모더나사의 개량 백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개량 백신은 초기에 유행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동시에 대응하도록 개발한 이가 백신인데요. 사전 예약은 오는 27일부터, 접종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합니다. 1순위 접종 대상자는 60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대상자를 약 1,300만 명 정도로 추정했는데요. 접종 간격은 마지막 접종이나 확진일로부터 4개월 이후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50대와 기저질환자 등 2순위나 일반 성인 등 3순위도 기초 접종을 완료했다면
잔여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이 역시 10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모더나의 BA1 기반 2가 백신이 기존 백신보다 초기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1.22배, BA1에는 1.75배 높은 중환능을 보이는 등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전 예약은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의 대리 예약이나 1339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새 백신이 활용되는 만큼 접종 시행 초기에는 이상 반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접종자 최대 10,000명에게 일주일간 능동 감시를 통해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명대 초반 나왔는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만 1,286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6,000명 넘게 줄면서 4만 명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5만 2천여 명, 절반 넘게 줄면서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볼 때는 10주 만에 가장 적은 확진자입니다. 신규 확진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4만 960명, 해외 유입이 32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감소한 494명으로 이틀째 400명대입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5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7,950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사실 바다에서 배를 탈기회가 많지가 않았는데 되게 재밌었고요. 저희 딸도 재밌었지. 딸도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땀도 흘리고 나면 개운하고 저 몸도 신체도 좋고 면역도 코로나로 인해서 강해지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상을 찾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즐거워 보이죠. 코로나19 탓에 멈췄던 축제들도 올해 속속 다시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풍성한 가을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금요일과 토요일 명동에서는 맥주 축제가 열립니다. 각종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고 또 자신과 어울리는 맥주를 추천받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인기 가수의 공연과 디제잉도 열려서 분위기를 한껏 달굴 걸로 기대됩니다. 일요일에는 서울 도심을 걷는 축제도 열립니다. 서울 걷자 페스티벌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립니다. 반려동물도 함께 할 수 있는데 단 가방에 태운 채로 걸어야 합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시작해서 흥인지문과 안국역을 거쳐서 광화문에 도착하는 코스인데 약 4.4km 거리고요. 걷기 행렬에 맞춰서 당일 오전 6시부터는 구간별로 교통도 통제되니까요. 관련 정보는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양한 지역 축제도 기대됩니다. 대구에서는 금요일부터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시작됩니다. 개막작으로 푸치니의 투란도트가 무대에 오르는데요. 이탈리아의 베르디와 독일의 바그너, 오스트리아의 모차르트 등 다양한 국적의 작품이 소개됩니다. 전주에서는 우리 소리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축제도 열립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해외 예술가들의 내한도 다시 시작됐는데요. 특히 국악과 인공지능 기술을 합작해서 만든 무대가 눈에 띕니다. 눈과 귀를 사로잡을 이번 축제는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자, 이번 주 열리는 가을 축제들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만큼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주말 계획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방역 수칙은 잘 지키면서 축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9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의 특징이 낮에는 선선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무척 쌀쌀해집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5도, 대전과 대구는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대관령 등 강원 산간으로는 기온이 5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4도, 대구 25도, 광주는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절기 추분인 금요일인 모레 아침부터 낮 사이 중서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날들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요즘 먼지 걱정 없이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는 좋지만 낮 동안 볕이 다소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내일도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챙기셔서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중에 성접대 의혹과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 각각 불송치,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서 불똥이 재판부 재배정 논란으로 튀었습니다.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불투명해진 상황. 잠시 뒤 여야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